네, 여러분 3주차 투자와 재무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2장이죠. 자, 2장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고 우리 주로 시장 실무에 관련된 얘기, 좀 더 이제 프랙티스에 관련된 얘기들 하고 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뭐 계산하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그 조금 뭐 복잡한 그런 이 대상은 아니지만은 좀 여러분들이 좀 더 기본을 충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챕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Financial Asset or Security를 여러 가지 클래스로 이제 나눈다는 거고, 보통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식군 또는 뭐 채권군 또는 그 단기 채권군 뭐 등등 이런 식의 용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security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 security 이 용어가 좀 그 좁게 사용되면은 주식과 채권 등의 그런 어떤 그 주식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그 유가증권에 좀 국한해서 세큐리티라고 볼 때도 있고 또 넓게 보면은 사실 어떤 금융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그 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 청구권자가 이제 돈을 대주는 거고 피청구권자가 보통 이제 돈을 빌리는 거고 그 서로 간의 계약 약정서가 이제 금융계약서 또는 금융계약, 이 파이낸셜 컨트랙트가 되겠는데 요거 자체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또 증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이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그 주식 채권 이게 다 종이가 있었거든요. 실물 종이 주권 또 채권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주식과 채권도 함부로 또 위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조폐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실물 어떤 주권이나 실물 채권이나 실물 증권들을 인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 우리나라 공공기관인 그 조폐공사 주로 이제 화폐 찍는 데죠. 또 이 그런 증권 찍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이 모든 게 다 전자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금융 계약서가 뭐 종이로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죠. 적어도 금융 부문에서만큼은 이런 금융 계약서가 점차 그 실물 금융 계약서가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전자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어떤 그 전자적인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그 범위를 넓혀가게 될 텐데 벌써 자동차 같은 것도 등록을 해서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를 내 재산으로 등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실 뭐 자동차 등록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또 이 그 내용이 또 전자적인 기록으로 잘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뭐 자동차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전자 기록화 되었고 아마도 이제 마지막 남은 분야가 부동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물론 전자적인 기록으로도 다 남아 있지만 부동산에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그 종이장 자체가 굉장히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근거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이 금융시장은 누구가 청구권자고 누가 또 피청구권자고 그 피청구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자 배당 또는 만기에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굳이 금융계약서가 종이 형태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다 전자 거래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보다 넓게 보자면 모든 종류의 금융계약서를 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그 이 머니마켓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어느 교과서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많은 책들이 그 화폐 시장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화폐 시장. 근데 우리 거시경제학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우리 이 케인즈의 그 이론 얘기할 때 화폐 시장이 나오죠. 화폐 수요가 나오고 그때도 분명히 머니마켓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또는 화폐금융론에서 나오는 이그저 이 화폐 시장 하고 지금 이런 그이 파이낸스 분야에서 나오는 이 머니마켓은 좀 다르다고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그 화폐 시장으로 번역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고 단기 금융 시장으로 번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금융 머니마켓 짧은 만기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바로 머니마켓 단기 금융 시장이고 그 짧은 만기로 또 거래가 되고 굉장히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또 쉽게 이게
현금화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머니마켓으로 부르는 거지.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어떤 거시경제 보통 우리가 ISLM 아시죠? 그 LM 곡선이 도출이 되는 이 머니마켓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다 단기금융시장으로 번역을 하고 화폐시장으로는 번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머니마켓도 서로 간에 채무채권 관계가 형성이 되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고, 좀 더 긴 만기로 하는 게 번드마켓이죠. 번드마켓이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긴 만기가 번드마켓이고, 이제 에쿼티가 이제 만기가 거의 무한, 만기가 아예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쪽은 사실 에쿼티는 말 그대로 이게 이 지분이기 때문에 채무 채권 관계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돈 대주는 사람이 소위 주주, 이 쉐어홀더, 에쿼티 홀더로서 그 기업의 프로젝트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에 공동 주주로 참여를 하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캐피탈 마켓 좀 더 중장기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좀 더 우리가 어떤 실물 투자, 공장기계 설비 등의 어떤 자본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본 조달이냐 아니냐 의 관건은 좀 길게 빌렸냐 짧게 빌렸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짧게 빌리면은 예를 들어 무슨 3개월 만기로 빌려가지고 공장기계 설비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적어도 3년 만기로 빌리고 5년 만기로 빌리고 10년 만기로 빌려야 그 돈 갖고 안심하고 뭔가 공장기계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주주로서 또 참여자를 더 확대하는 에쿼티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건 또 만기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갚아야 되고 뭐 또 이자를 얼마 꼭 줘야 되고 이런 게 없는, 이제 투자에는 훨씬 더 적합한 그런 자본 조달 방식이 바로 이 주식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통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대표적인 그런 어떤 증권거래 또는 금융거래라고 하는 거고, 이 단기금융시장은 이게 마켓 파이낸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인스티튜션 파이낸스, 그러니까 기관형 금융이 아닌 시장형 금융 임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짧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절대적인 그런 기준은 없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는 책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책들도 있고, 또 우리 경제학이나 이 화폐금융론에서의 또 개념하고 이 파이낸스에서 개념이 또 조금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지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우리 주가 지수처럼 가격을 요약을 하는 그런 수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또는 코스피 200 뭐 이런 지수들이고, 지수 자체가 뭐 따로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자, 하여튼 근데 우리가 이 클래스를 구분을 할 때 이 머니마켓, 단기금융시장, 또 번드마켓, 에쿼티 마켓, 또 지수, 이게 뭐 지수 자체가 거래된다기보다는 지수를 어떤 벤치마크 지수를 해서 쫓는 그런 어떤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기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이런 데리바티브가 또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인덱스가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다양하게 하게 되겠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의 클래스로 좀 구분을 했다는 거고, 이 데리바티브 마켓은 선물, 옵션, 선도, 스왑, 이런 어떤 파생적인 어떤 금융 거래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거래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주가를 기초로 하는 선물, 또는 뭐 현대차 주가를 기초로 하는 뭐 옵션, 콜옵션, 풋옵션, 또는 뭐 이 국채 가격을 기초로 하는 뭐 예를 들어 국채 선물 또는 국채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파생 상품이 되겠는데, 그거 이제 또 나중에 이 장의 후반부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머니마켓 조금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주로 개인은 여기 잘 참여를 못하고 참여할 수도 없고, 주로 금융기관들입니다. 주로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고, 거기 이제 일부 대기업도 이제 포함이 되겠는데, 주로 짧은 만기, 여기서 짧은 만기라 하면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보통은 이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 3개월 이하가 되겠습니다. 3개월 이하. 교과서적으로는 보통 이제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단기냐 중장기냐를 구분하는 시점이 만기 길이가 한 1년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1년까지도 별로 없고 주로 다 3개월, 6개월물들이 되겠고요. 자, 하여튼 짧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계약이 굉장히 원활하고 대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커요, 이 머니마켓은.
그러니까 이게 부채 시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에쿼티가 아닌 그 뎃, 그 돈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인데 거기에 이제 하위 시장으로서 이제 하나의 크게 차지하고 있는 머니 마켓이고 이제 또 다른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그 반드 마켓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되는 그 금융 계약들을 보통 우리말로는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고요.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머니 마켓 시큐리티, 머니 마켓 인스트루먼트 또는 이 쇼텀 뎃 세큐리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 머니 마켓에서 짧은 만기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이 금융 거래들이 되겠고요. 자, 이런 금융 거래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 미국 시장에서 T빌 같은 경우에도 이게 3개월 만기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가 빌리는 거죠. 그건 미국 정부가 빌리는 건데 3개월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이쪽 머니마켓에 들어가고 굉장히 머니마켓에서 어떤 가장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금융 거래, 금융 계약이 바로 또 미국의 트레저리 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T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여튼 그 이쪽에서 거래가 되는 각 계약들마다 금리가 있단 말이죠. 금리가 같지는 않고 T빌 금리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그 국채 중에 이제 그 만기 얼마 안 남은 거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예를 들어 3개월물, 6개월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3개월 빌린 거, 6개월 정도 빌리는 거로 해서 각 그 계약들마다 금리가 다 각양각색으로 달라지게 되고 이제 흔히 여기서 형성되는 금리를 보통 우리가 short-term interest rate라고 해서 단기 금리라고 해요. 단기 금리. 그러니까 단기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만기가 짧은 금융 계약들에서 형성되는 그런 금리다. 라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금리, 단기 금리도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CP 거래인데 보통은 이제 그 3개월 만기거든요. 3개월 만기. 근데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1.2%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 잘 인지를 해야 되는 게 3개월간을 돈을 이거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발행을 해요. 이 CP라고 이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대기업 예를 들어 뭐 현대차가 CP를 발행을 하는데 그 현대차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3개월간 돈을 쓰고 돌려줄 건데 요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의 금리가 1.2%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와 같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하루를 빌려주건 일주일을 빌려주건 3개월을 빌려주건 1년을 빌려주건 3년을 빌려주건 간에 무조건 이 금리는 연율 기준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3개월 만기처럼 1년 이하에 이거 지금 3개월짜리면은 3개월물인데 금리가 1.2라는 얘기는 1.2%라는 얘기는 연율로 1.2%이기 때문에 이 3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곱하기 얼마? 이게 3개월이면은 얼마예요? 1년에 4분의 1이죠. 그래서 3개월 동안은 0.3%다. 0.3%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만원 현대차가 CP 발행하는데 현대차한테 100만원을 빌려주면은 현대차가 3개월 후에 100만 얼마? 100만 100.3원으로 갚겠다. 뭐 이런 계약이죠. 그런 계약. 뭐 굉장히 낮죠. 3개월 동안이고 0.3%밖에 안 되니까 3개월 동안에 1.2%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연율이고 이건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항상 연율입니다. 이게 그 만기가 길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3년 만기다. 근데 금리가 1%다. 3년 동안 1%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1년 이 1년 연율로 3년 동안의 금리를 연율화하니까 얼마다? 1%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서로 간에 그 이 의사소통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금리는 다 그 연율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콜 거래는 1일물이에요. 하루 빌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콜 금리가 뭐 0.5%다. 하루 빌려주고 0.5% 금리 받으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루 동안이라고 하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연율이고 그럼 하루 동안의 실제 금리를 지불하는 금리는 이걸 어떻게 하루는 365일 중에 하루니까 365로 나눈 것만큼의 금리가 하루 동안의 실제 그 이자 계산할 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이 보통 아까 얘기했던 신용도가 좋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로 금융기관이고 주로 이제 은행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또 일부 대기업이 또 참여를 하고 또 정부가 또 여기 참여를 해서 정부나 또 뭐가 있냐면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여기서 짧은 만기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매 거래고 소위 이제 시장성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사는 쪽도 많고 파는 쪽도 많고 뭐 그래요. 그래서 시장성이 좋다. 보통 우리가 마켓터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동성이 높아요. 유동성이 높으니까 유동성이 높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CD라든가 CP라든가 이런 것들 금방 이게 유동화가 됩니다. 이런 것도 유동화가 돼. 그래서 유동화가 된다는 얘기는 빨리 현금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머니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으로 번역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쪽에서 거래가 되는 그 많은 거래는 자 그 통화량 우리가 M1 하면은 요게 이제 현금 통화 더하기 예금 통화 요게 M1인데 M2라고 하면은 뭐 그 M1에다가 여러 가지가 이제 더해지게 돼요. 여기서 이제 짧은 만기에 여러 가지 금융 거래들이 이제 M2 통화량 지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1하고 M2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꼭 그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는 그 어떤 그 중앙화된 어떤 집중된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뭐 CD를 또는 뭐 CP를 또는 무슨 RP를 또는 그 콜을 이걸 뭐 어떤 거래소가 있어서 거래 상장시켜 놓고 뭐 이거 샀다 팔았다 우리 주식 거래 하듯이 이 KRX 주식 거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1대1로 사적 거래도 되고 또 이런 1대1 거래를 또 이 사적으로 또 연결해주는 또 어떤 중개 기관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중앙화된 그 집중적인 그런 어떤 거래소 플랫폼이 있는 경우 보통 우리가 이거를 장내 시장이라고 하고 그거 외에 거의 대부분의 금융자산, 금융계약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재화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장외 시장.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유가증권 시장에 한 700개 종목이 있는데 요 주식 정도나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그 한국거래소가 운영을 하는 그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에서 집중적으로 사는 사람도 다 여기 들어오고 파는 사람도 다 여기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거지. 이거 외에는 사실 이런 장내에서 거래가 되는 사례를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식 아니면은 파생 상품으로서 선물이에요. 선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장내화된 거래소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거 아니면은 채권도 그렇고 외환도 그렇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금융 계약들 다 장외 OTC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물품 무슨 여러분들 그 새우깡을 시장이 있어서 새우깡을 어디 상장시켜 놓고 이 새우깡이 얼마냐 사겠다 팔겠다 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여기서 거래를 하면 그런 거래소 봤습니까? 그런 거 없죠? 없어요. 물론 이제 농축산물 시장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거래가 어떤 서로 간의 도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특정 어떤 그 물리적인 장소 같은 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가락동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농축산물 시장 가락동 그런 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다 장외 시장이지 장내 시장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장내 시장은 굉장히 이게 스페셜한 케이스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여기 700개 한 1200개 종목이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죠. 요거 외에는 거의 우리가 다 비상장 또는 그 장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차 얘기했듯이 머니마켓 단기 금융 시장으로 번역을 해주시고 여기서 거래가 되는 여러 가지 금융 계약들 단기 금융 상품으로 그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하일리 마케터블하고 하일리 리퀴드하다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고 자 주로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어느 은행 우리나라 이제 시중은행 뭐 그 하나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KB도 있고 우리은행도 이게 보통 우리 그 4대 은행이라고 하죠. 여기랑 우리나라 기업 중에 최고가 어디야? 삼성전자 여기인데 이 둘 중에 신용도가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신용도가 여기 훨씬 좋아. 여기 삼성전자보다.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가장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정부 또는 우리나라 이제 그 중앙은행 한은이 왜냐하면 통한채를 발행하거든요. 중앙은행이 이런데 신용은 사실 은행보다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그 이런 데가 그 은행 포함한 여러 가지 금융기관, 그 증권보험사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업 중에서 아주 그 신용도가 높은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 머니마켓이 되겠습니다. 머니마켓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 리스크 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자, 리스크 프리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T빌 같은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내가 지금 사는 가격이 사는 가격 모르는 사람 없죠. 내가 예를 들어 980달러에 사. 근데 이제 3개월 만기야. 3개월 만기. 뭐 1년 만기라고 합시다. 편의상. 근데 이게 1년 후에 가서 이게 얼마가 될지 명확히 이게 1000달러가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미국 정부가 얼마 주는 거야? 1000달러를 줘. 이게 정부가 디포트를 할 리는 없잖아요. 없으면 돈 찍어서라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는 가격 명확하고, 주식은 사는 가격이 명확한데 나중에 그 1년 후에 가서 가격이 얼마냐, 이거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죠.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저 값이 될 수도 있고, 높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채권가 같은 경우에도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을 하면은, 내가 지금 회사채를 뭐 980달러에 사지만 나중에 가서 돈 아예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T빌은 그런 어떤 신용 리스크, 뭐 돈 안 주고 배쨘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980달러에 산다, 1년 지나면은 1000달러를 받는다라는 게 100% 확실해. 게다가 좀 우리가 수익률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이 중간중간에 소위 이제 쿠폰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안 줘요. 이게 소위 제로 쿠폰 본대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중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수익률을 내가 사는 시점에 980달러에 사고 있고 1년 기다리면 1000달러 된다는 거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는 시점에 이미 벌써 내가 1년 동안의 수익률이 명확하게 얼마로 980분의 20으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게 980분의 20으로.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보면 대략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점 몇 프로인데, 내가 이미 벌써 사는 시점에 미래까지 가보지 않고도 내가 1년 동안 이거 투자를 해가지고 2.04%의 수익률이 나온다. 확실히 2.04%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리스크가 있다 없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그 리스크 프리라 함은, 리스크 프리 에셋 또는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 함은 T빌이 되겠습니다. T빌. 그래서 이런 T빌 같은 것도 일단 신용위험이 없죠. 미국 정부니까.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받는 그 쿠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쿠폰을 받아서 얼마를 불려나갈지, 이 쿠폰을 받아 얼마를 불려나갈지, 이 쿠폰을 받아 얼마를 불려나갈지 이 불확실성이 없어. 그래서 그야말로 요게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리스크 프리 레이스를 표시하는 이 금리 또는 수익률, 그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금리가 나오게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2.04%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무위험 금리가 되겠고, 이런 것은 이제 2.04%를 100% 보장을 하는 미국 T빌 980달러에 사고 팔리고 있고, 1년 만기 T빌이 나중에 1000달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T빌이 바로 그 이 리스크 프리 에셋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일드 금리, 이제 일드가 별거 아닌 금리인데, 보통 리스크 프리 금리가 있어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얘기하는 건, 방금 전에 사례에서 2.04%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특정 채권의 금리가 예를 들어 4%다. 그러면은 요만큼, 이 차이만큼 소위 그 신용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차이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가 못 갚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무위험 금리,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수익률보다 더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융에서는 요 보통 빼기라고 안 하면 보통 이제 스프레드라고 많이 합니다. 뭐와 뭐의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특정 금융 상품의 그 금리에서 T빌 레이트, 이게 T빌 레이트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트 되겠습니다. 이거를 뺀 거를 보통 우리가 그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그런 지표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고요. 자, 하여튼 이 머니마켓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짧은 만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금리들이 다 시장에서
어떤 시장 원리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되겠고, 또 대부분이 신용도가 굉장히 빵빵해요. 주로 이제 뭐 은행 거의 뭐 정부급이야. 정부 신용급이야. 은행 신용이나 정부 신용이나, 물론 당연히 정부 신용이 더 높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 하여튼 뭐 다 그런 정도의 신용도이기 때문에 디폴트, 뭐 돈 빌려갔다가 배쨘다. 예를 들어 이거 예금, 여러분들 안심하고 은행에다 돈 맡기죠. 왜 안심합니까? 이거 은행에 이렇게 돈 맡겨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은행이 떼먹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증권사가 그 예수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증권사가 예수금을 받겠다, 그래서 증권사 계좌 터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예금하세요 이러면은 여기 안심하고 넣어요? 기본적으로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정부급의 신용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그 누구나 예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없지는 않죠. 있긴 있는데 굉장히 낮은 거지. 은행이 파산한다,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은행에다 돈을 넣는다. 그 얘기는 은행에 대한 신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대신 우리가 은행 말고 적어도 뭐 저축은행 이런 데다 돈 넣으려면 좀 머뭇머뭇하죠. 머뭇하니까 저축은행은 예금금리를 보통 은행금리보다 보통 한 0.5에서 1%포인트 정도 더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으면은 아까도 얘기, 금리가 어때야 돼? 금리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신용도가 낮아지면은. 낮아지면. 자, 그래서 만약에 증권사가 지금 예수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뭐 제도가 바뀌어서 증권사도 예수금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증권사에다 돈 안심하고 맡기겠습니까? 별로 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은행보다는 보통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만큼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는 없고, 좀 더 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이 예를 들어서 0.5%다 그러면은 적어도 증권사에다가 예치할 때는 적어도 1% 정도는 예금 금리를 줘야 된다. 이래야 아마도 여러분들 예치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용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벌써 그 은행 그 신용하고 저축은행 신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축은행에다가 돈 넣는 걸 좀 꺼려할 수가 있고, 그런 그 꺼려하는 인센티브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보통 저축은행들이 은행들보다 예금 금리를 보통 0.5에서 한 1% 정도, 1% 포인트 정도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것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만기가 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만기가 뭐 예를 들어 3년이다 그럼 3년째 가서 원금을 주고 원금 줄 테니까 지금 얼마 빌려줘, 이런 계약이거든요, 이 채권이. 근데 이게 3년간 기다리고 3년간 아무것도 안 주다가 나중에 이거 원금 다 갚겠다 이러면 이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자를 드리겠다. 이자를 드려.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쿠폰이라고 합니다. 쿠폰. 이거 보통 이제 우리말로 이표라고 해요. 이표고, 여기 이제 사실 이제 뭐 이자 개념입니다. 이자 개념으로 주겠다 뭐 이런 건데, 이 머니마켓에서는 일단 만기가 무슨 3개월 이러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뭐 이자를 주고 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돈 지금 얼마 빌려줘, 나중에 3개월 후에 내가 얼마로 갚을게,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머니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머니마켓 세큐리티, 머니마켓 인스트루먼트들은, 또는 머니마켓 파이낸셜 프로덕트들은 보통 우리가 그 쿠폰이 없다, 그래서 이 제로 쿠폰 본드, 또는 퓨어 디스카운트 본드. 퓨어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T빌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하고 이제 수익률이 같다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지금 T빌 가격이 980이고 요게 이제 나중에 $1000 줄 것이 이제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 980이란 가격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1000를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로 2.04%로 디스카운트를 하면 얼마가 돼? 정확히 $980가 됩니다. 그래서 요 2.04%는 할인율이기도 하고 수익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980에 사서 나중에 $1000 받을 때 그 수익률이기도 하고, 나중에 받는 $1000를 요 할인율 디스카운트 하면 현재 가격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제로 쿠폰 본드는 미래의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게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요때 받는 $1000를 단 한 번 뭔가 할인율로 디스카운트, 여기서 이제 할인율은 그 T빌 금리가 되겠죠. T빌 금리 아까 계산됐던 2.04 T빌 금리로 요거를 이제 디스카운트 하게 되면 정확히 980이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다시피 뭐다? 퓨어 디스카운트 본드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중간에 아무런 그 캐시플로우 없이 마지막에 있는 거를 단 한 번 디스카운트 하면은 그 가격이 구해진다 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결국은 980에 사서 나중에 $1000 거의 확실히 뭐 정부건 은행이건 간에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건 은행에다 돈을 빌려주건 간에 거의 확실히 1000달러 받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중간에 이자가 없지만은 내가 980에 따라서 사서 나중에 1000달러 받기 때문에 요 차액만큼 요게 이 차이만큼 요 20이 결국 980달러 빌려준 데 대한 뭐다? 이자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980달러에 사서 수익률이 980분의 20이 돼서 1년간 수익률이 2.04%가 되는 거를 이 T빌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매입하는 가격하고 만기에 돌려받는 그 금액의 차이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이자인 요런 계약들이 많겠고, 일단 또 만기가 짧고요. 자, 리스크 프리 에셋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 지금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 미국 교과서는 전부 다 T빌이 리스크 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T빌 금리가 T빌 수익률은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1년 만기 어떤 T빌이 있다고 합시다. 보통 1년보다 더 짧죠. 근데 우리가 편의상 1년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원금은 1000달러예요. 미국에서 하여튼 T빌, T노트, T본드 미국 회사채 다 마찬가지로 원금은 1000달러. 한국은 만원인데 관행상 그래. 자, 그 T빌 레이시라고 하는 거는 T빌 레이시 예를 들어 2.04%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요거를 2.04%로 할인을 하면은 지금 이제 980달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T빌 레이시 돼요. T빌 레이. 요게 이제 리스크 프리다. 위험이 전혀 없다. 이 위험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미국 정부가 빌려가서 못 갚는다든가 조금 뭐 더 고맙다고 더 준다든가 뭐 좀 잘 안 됐다고 덜 준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중간중간에 뭐 이자 개념으로 쿠폰 주지 않아요. T노트나 T본드는 나중에 만기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T노트나 T본드가 이제 이표채,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이표채 형태로 그 중간중간에 다 이게 쿠폰을 받게 되는데, 이 T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980달러에 사서 중간에 아무 일도 없다가 나중에 1000달러 받을 게 확실해. 그래서 이게 리스크 프리예요. 리스크 프리. 그래서 2.04%를 우리가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T빌 레이스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980달러, 1000달러, 달러 베이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달러 베이스로. 그럼 원화 베이스로 어떨까요? 원화 베이스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달러 중요하니까 달러를 갖고 따져야 되는 거죠. 이게 리스크 프리냐 아니냐. 이 T빌은 미국 사람들에게 달러 베이스가 중요한 미국 사람들에게는 리스크 프리야. 하지만 우리가 그럼 한국인이 T빌에다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 프리입니까? 우리 한국인은 원화를 어떻게 달러로 바꿔서 그걸로 T빌에다 투자하고 다시 또 되돌려 받아 다시 또 원화로 또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이 원화 베이스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기업들이 대차대조표 이거 작성할 때 여기 무슨 달러 베이스로 씁니까? 자기자본, 부채, 총자산 이런 것 전부 다 원화 베이스죠. 전부 다 원화 베이스. 모든 우리 그 화폐 역할 기능할 때 보통 우리가 회계 단위다. 우리나라에서 회계 단위 기본적으로 뭐야? 원화죠. 원화. 그렇죠? 그럼 이 한국인은 과연 이 T빌에다가 투자를 하면 리스크 프리냐? 달러 베이스로는 리스크 프리인데 이 둘 간의 그 소위 환율 요게 달라질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죠. 1년 동안 1년 후에 달러가 지금 원달러 환율 지금 관찰되는 1년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 불확실해.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는 리스크 프리지만 원화 베이스로는 리스크 프리가 아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프리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항상 뭐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베이스가 되는 척도가 뭐냐, 소위 얘기하면 유메레어라고 합니다. 베이스 유메레어를 먼저 짚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T빌은 달러 베이스로는 리스크 프리인데 원화 베이스로는 이 환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율을 뭐 픽스 시켜놓고 이걸 뭐 해지를 하고 그럼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그때 이제 또 해지 비용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죠. 하여튼 뭐 이런 그런 거 없다면 또 뭐 무슨 고정 환율제 이런 거 아니고 지금 뭐 현재 그 당연히 변동 환율제죠. 변동 환율제 이런 그 상황에서는 원화로는 리스크 프리가 아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이자율 평형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저희도 아마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국 그 달러 베이스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지 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달러 베이스로 3% 수익이 났다.
3% 수익이 났다. 그럼 이게 원화 베이스로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요게 이제 그 FX 요걸 봐야 됩니다. FX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서 1%가 떨어졌다. 그러면 대략 원화 베이스의 수익률은 2%가 돼요. 원화 베이스로. 요게 이제 더 정확히 하려면은 이제 1 플러스 원화 베이스의 수익률 이퀄 1 플러스 그 이 환율의 증감률 곱하기 우리가 일장에서 공부했던 이렇게 복리적으로 계산을 하는 이런 방식을 써야 이제 더 정확한 건데, 대충 계산하자면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메리어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달러 베이스로 뭔가 리스크 프리 에셋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환율 자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화 베이스로는 이게 리스크 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계속 그 TV를 갖고 리스크 프리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인한테는 리스크 프리가 아니다. 이거는 원화를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리스크 프리로 2%라 하더라도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은 더 2%보다 더 큰 이익이 나오는 거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2%보다 더 낮은 그 이 원화 베이스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언론에서는 그걸 잘 구분을 못 하는데, 미국 주가 지수인 S&P가 5% 올랐다는 거하고 한국의 주가 지수인 코스피 지수가 5% 올랐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몸무게가 3% 불어났다는 거하고, 그 사람이 동시에 그 키가 있는데 그 키가 3% 불어났다는 걸 갖고 단지 수치만을 보고 이 증가율이 똑같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퍼센트라는 거 자체에 벌써 굉장히 많은 단위가 숨어져 있는 건, 이거는 뭐 베이스로 킬로그램 베이스로 이 퍼센티지고, 얘는 뭐고 센티미터 베이스로 이 퍼센티지 이런 거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미국의 S&P가 5% 올랐다는 건 뭐 베이스? 달러 베이스. 당연히 달러 베이스죠. 미국에 다 주가라고 하면 다 달러 베이스로 다 주가 거래가 되니까, 주식 거래가 되니까 주가가 형성되고, 한국에서는 뭐야? 원화 베이스지. 그러니까 지금 원화 베이스로 5% 올랐다는 거하고 달러 베이스 5% 올랐다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은 4% 올랐는데 한국은 2%밖에 못 올랐어. 이러면 이게 완전히 멍청한 얘기죠. 이거는 뭐 비교를 하면 할 수가 없는 거를 막 비교를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미국은 2%밖에 안 올랐는데 3% 뭐 한국은 뭐 5%나 올랐어요. 이거 별로 의미 없는 비교라고,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척도 단위가 뭐냐 이게 원하냐 또 달러하냐,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실물 이게 구매력이냐 요것도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하여튼 그 이 리스크 프리 에셋은 사전적으로 미래에 가보지 않아도 그 사후적으로 알게 된, 미래에 가서나 알 수 있는 그 사후적인 수익률을 이미 사전적으로 내가 이 증권을 사는 시점에서 알 수가 있는, 이 정확히 수익률을 100%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금융계약의 금리를 우리가 리스크 프리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런 자산을 우리가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자, 단기금융시장은 그 앞서 얘기했듯이, 자, 이 장외시장이고, 장외시장이 모든 금융과 상품시장에서 일반적인 형태가 기본적으로 장외시장이지, 자, 장내 주식시장, KRX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처럼 한 곳에다가 다 몰아넣고 거기다 상장이라고 하는 거 시켜서 사는 놈 파는 놈 수십만 명이 다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그런 거는 대단히 특이한 시장이다. 게다가 또 이게 전자 시스템화돼서 훨씬 더 이피션트하고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 주식과 선물 외에는 없어요. 자, 주식도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몇 개 있을까요? 주식회사가 한 50만 개? 뭐 그냥 구멍가게까지 다 합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 5만원짜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따지면 이게 거의 한 50만 개 있어. 50만 개.
그 여러분 아마 그 통계청에 기업 생멸 통계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그냥 구멍가게에서부터 자잘자잘한 것까지 다 하면 50만 개가 있고요. 그나마 자산이 100억 원이 넘어서 외부 감사, 외부 회계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외감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외감 기업. 그게 몇 개가 있냐면 33,000개가 있어요. 33,000개. 그러니까 대략 이런 정도 기업이 기업으로서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 주식회사는 뭐 50만 개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의미 없는 회사들이다 이거죠. 그나마 33,000개 정도가 외감 기업이고 또 이 중에서 그 유가증권 시장 상장한 게 700개 회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게 대략 한 1200개 회사. 요즘은 또 코넥스라고 있죠. 코넥스가 한 뭐 100개 정도 될라나요? 한 뭐 요 정도? 끼케 한 뭐 2000개? 2000개 정도의 기업만 KRX에 주식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KRX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카카오 게임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KRX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 공모 그 청약 물량이 나오고 지금 뭐 상장 직후의 공모가보다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그 1년에 몇 개 기업 정도 KRX 상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KRX에서 이제 상장도 되고 상장 폐지되고 퇴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략 한 2000개 정도가 2000개 정도 기업이 이 주식시장, 장내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나머지 거의 뭐 31,000개는 다 비상장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 이것도 전부 다 어디에서? 전부 다 장외에서 거래가, 굳이 거래가 된다면 어디에서? 장외가 거래가 되고, 장에서 거래가 되고, 기타 외감 기업도 안 되는 거의 40 몇만 개 이 기업들은 주식 거래 이거 누가 주식 사겠어요, 이거를. 지금 뭐 거의 구멍가게 수준의 그 뭐 기업 시작할까 말까 하는 뭐 그런 그 기업들이고,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뭐 그런 그 기업들인데,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장내 주식시장에 다 상장되는 게 아니다. 극히 일부만, 50만 개 중에서 2,000개 정도 극히 일부만 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고, 카카오 게임즈처럼 이렇게 한 종목 상장될 때 어마어마한 그런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외관 기업까지만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무려 33,000개의 기업들이 있고, 그럼 2,000개 빼고 31,000개의 기업들의 주식은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주식거래소가 아니라 장외에서 비상장 주식 상태로 거래는 될 수가 있다. 여기도 다 장외시장이란 말이죠. 장내가 아니라. 자, 보통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 보통 우리가 장외 OTC 마켓은 여기에 이제 개인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소위 인터 딜러 마켓입니다. 딜러. 금융에서 딜러라 하면 주로 금융기관이에요. 이게 단기 금융시장 딜러도 그렇고, 채권시장 딜러도 그렇고, 외환시장 딜러도 그렇고, 하여튼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이 딜러라 함은 대부분 다 은행, 증권, 보험사 이런 데가 주로 다 그 우리가 보통 그 딜러들이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죠. 전문가, 진짜 선수급.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자기들끼리 굉장히 그 폐쇄적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대1 거래 이런 것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폐쇄적이니까 이제 그 정보가 잘 새어나가지 않고, 그리고 규모가 커요. 소매 거래 뭐 한두 주 사고 팔고 이런 거 안 해. 다 도매야. 다 도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끈끈한 신뢰 관계가 있어. 딜러들끼리. 하여튼 뭐 이런 특성을 갖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이게 안 됩니다. 외환시장 개인이 못 들어가고, 채권시장 개인이 못 들어가고, 머니마켓 개인이 못 들어갑니다. 간접적으로 뭐 뒤에서 얘기하는 머니마켓 펀드라든가, 머니마켓 그 이 어떤 디파짓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간접적인 수단으로 그 머니마켓에 뭐 투자를 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머니마켓에서 거래를 한다든가, 채권시장 들어가서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그 장내 KRX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다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개인은 흔히 우리가 개미 투자자다 이렇게 많이 그 칭하고들 있죠. 그 이 신문 보도 같은 걸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뭐 MMF, MMDA, MMT, MMW, 또 CMA, CDMA, 뭐 신탁 이제 우리나라 별로 그렇게 이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부자들은 많이 해요. 이게 보통 이제 트러스트라고 해서 금융 계약은 상당히 더 중요한 계약인데, 자, 하여튼 이런 그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하면은 은행이
예금을 부채로 받아가지고 자기는 이거 잘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운용은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해주기도 하고 머니마켓에서 누구 딴 어떤 은행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거래들을 이 은행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머니마켓에 또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TV는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제로 쿠폰 본드고 디폴트 리스크가 없고 그래서 리스크 프리고 물론 달러 베이스로 리스크 프리입니다. 굉장히 마케터블하고 리퀴드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 그 머니마켓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게 거의 T빌이다. 그러니까 그 현금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그냥 T빌 상태로 두는 게 낫다 해가지고 T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래를 하는 거죠. 현금으로 그냥 이자 없이 섞이느니 단 하루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또는 단 3개월이라도 이자를 받겠다. 또는 어떤 T빌 가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서 어떤 내가 이런 어떤 자본 차익을 얻겠다. 물론 이게 크지는 않지만 요 폭이 그런 거를 노린다면 이제 형 캐시로 안 들고 있고 TV로 이제 많이 들고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만기도 짧고 굉장히 그 거래가 원활하고 굉장히 마케터블하고 상당히 리퀴드한 건물이 거의 뭐 이게 캐시나 TV나 뭐 금세 사고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 변환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M1이라든가 M2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M1, 미국에서 M2 이게 다 한국에서 M1, M2, 미국에서 M1, M2 이게 다 정의가 다른데 자 한국에서 M1, M2는 뭐고 미국에서 M1, M2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굉장히 유동성이 좋은 이런 것들은 이런 통화량 편제에 당연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 소매로도 이거 거래를 하는데 그래도 개인들이 뭔가 소액으로도 뭐 참여를 해서 좀 예외적인 거죠. 이 딜러 마켓 치고는. 자, 만기까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드 또는 일드 투 머처리티라고 하는 건 나중에 채권 가서 이제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리예요. 금리고요. 그래서 이 모든 돈을 내가 빌려줄 때 내가 이제 결국에 요구하는 금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요구 수익률 또는 요구 금리라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이 만기 동안 빌려주는데 연율로 쳐서 적어도 이 정도의 금리 너는 나한테 한 2% 정도 금리는 줘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것도 이제 일투 머처리티 또는 일드 이런 게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이제 돈을 빌려줄 때 결정이 되는 거고 이 T빌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 아까 그러니까 내가 벌써 이게 980달러에 살 때 나중에 1000달러 줄게 뻔한 TV를 980달러 이걸 매입을 할 때 일드가 2.04%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실제로 이게 1년 후 지나서 이때 가보면은 내가 980달러에 사서 오른 1000달러 받았지.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이 얼마가 나온다? 2.04%가 나온다. 그래서 매입할 때에 기대되는 수익률과 실제 사후적인 수익률이 어떻다? 같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입니다. 보통은 보통은 리스크 프리가 아니면은 어떠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1년 동안에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너한테 2%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가격으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가서 실제 수익률은 2%보다도 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T빌 빼고는. 근데 T빌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리스크 프리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채권 가면서 이제 그 채권 프라이스하고 일드 요거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내가 돈 빌려줄 때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신용도가 좋은 친구가 있고 신용도가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신용도가 좋은 친구도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하고 안 좋은 친구도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내가 10,000원 빌려주고 10,000원 받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도가 좋은 친구한테는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그냥 빌려주고 금리 제로로 줄 수는 없고 내가 너한테는 1년간 빌려주고 한 2%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내가 10,000원 다 못 빌려주고 이제 2% 내가 받겠다. 너한테 적어도 2%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10,000원 얼마를 빌려주냐면은 9,804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9,804원. 네가 10,000원 나중에 갚을 건데 나는 너한테 9,804원밖에 못 빌려주겠어. 그래서 네가 10,000원 갚으면 내가 대략 너한테 2% 정도 금리를 받는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신용도가 좋은 친구한테 2%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신용도가 안 좋은 친구한테는 요거를 더 받아야 됩니까? 덜 받아야 됩니까? 신용도가 안 좋은 친구한테는 더 받아야 되겠죠. 신용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도 신용도가 좋은 사람한테는 좀 싼 금리로 빌려주는데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금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신용도가 좋은 친구한테는 2%를 내가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신용도가 안 좋은 친구한테는 내가 너한테는 적어도 4%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결국은 자, 만 나누기 1.04죠. 그러면은 9,615원 9,615원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도가 안 좋은 친구한테는 내가 9,615원 빌려주면은 나중에 네가 10,000원 갚어. 그럼 내가 너한테 4% 정도 금리를 받는 거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도가 높아질 때, 신용도가 낮아질 때 금리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일드는 높아져요. 신용도가 안 좋기 때문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반면에 요게 이제 9,804원이 내가 지금 그 2% 금리를 요구할 때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준 그 채권의 대출 채권이죠. 대출 채권의 가치야. 요게 9,804원이. 그리고 요때는 대출 채권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9,615원이죠. 그럼 금리가 이 채권 가치가 금리가 높을 때 낮아요. 금리가 낮을 때 낮아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채권 가치가 어떻게 돼? 채권 가치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요 두 개가 같이 쌍으로 다닙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이 채권에 대해서 금리와 가격은 무슨 관계? 반대 관계. 이거 앞으로 엄청나게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채권에서 금리와 가격은 반대 관계다. 모든 증권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증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리 또는 예상 금리 또는 또 우리가 기대 수익률 이게 높아지면은 가격이 낮아져요. 왜? 가격이 낮아져야 금리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싸게 네가 10,000원을 갚겠다는 대출 채권을 내가 더 싸게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신용도가 좋은 친구한테는 좀 비싸게 사줄 수 있지만 신용도가 안 좋은 친구한테는 내가 더 싸게 사겠다. 그 얘기는 내가 너한테 받아내야 될 금리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프라이스하고 일드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빌리고 빌려준 채권 계약 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포함한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종의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과 가격은 같이 쌍으로 움직이고 이 둘 간의 관계가 뭐다? 반대 관계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줄까 말까 하는 요 사전적인 시점에서 10,000원 갚겠다. 요건 사후적인, 이건 미래 갚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요 시점 이제 사전적인 시점에서 내가 너한테 2% 받아야 돼, 너한테 4% 받아야 돼, 이런 어떤 요구를 형성을 하게 되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금리는 사전적인 개념이다. 자, 그래서 계속 이 얘기 앞으로 하겠지만은 자, 오늘의 국채 1년물 금리가 예를 들어서 0.8%라고 합시다. 오늘 한번 보세요. 네이버 파이낸스 같은데. 그 얘기는 내가 국채를 1년 전에 사가지고 오늘까지 보유를 했더니 이게 수익률이 0.8%가 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국채 중에서 1년 만기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사서 1년간 보유를 하면은 1년간 내가 오늘 국채가 어떤 가격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걸 사서 내가 1년간 보유를 하면은 1년 동안의 그 수익률이 0.8%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전적인 금리입니다. 사전적인 금리. 금리는 기본적으로 사전적이야. 은행 가서도 제가 예치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고객님 1년간 예치를 하신다면 1년간 금리가 0.5%다 1%다 1.2%다 이 얘기는 네가 1년 전에 예치했던 돈이 오늘 1.2%가 돼서 이 원리금을 다 찾아간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당장 그 돈 예치를 하면은 1년 만기 1년 후에 네가 1.2%의 금리를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금리라고 하는 거는
사후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다?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개념이다. 사전적인 개념이다. 자, 머니마켓 시큐리티 중에서 이제 굉장히 또 예전에는 많이 거래가 됐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가지고 CD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예금 통장이에요. 예금 통장인데 우리가 예금 통장에 돈이 10,000원이 들어있어.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10,000원을 갚아야 돼. 근데 돈 10,000원 안 주고 내 예금 통장 중에서 있다. 내 예금 통장 받아라. 여기 10,000원 들어있으니까 내가 10,000원 갚은 거다. 이런 거래가 되냐 안 되냐? 기본적으로 안 된다. 또한 소위 금융실명제까지 위반이 됩니다. 이 통장을 남에게 넘겨. 요즘 뭐 대포 통장 이런 거 잘못 만들면 큰일 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금 증서 또 예금 통장이라고 하는 양도성이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금융 그 실명제가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더더욱 양도성이 없고 정도가 아니라 양도하면 큰일 나. 범죄야, 그거는. 자, 근데 이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서 그렇게 자, 은행에다 예치를 한 통장이 일종의 통장인데 통장을 다른 놈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들어있는 통장 예를 들어서 10,000원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10,000원 들어있는 통장을 사가는 놈이 이게 10,000원 내지는 않겠죠. 뭐 예를 들어 은행 가서 또 인출해야 돼 이런 거 감안하면 9,900원에 사겠다. 그럼 내가 서로 간 뜻이 맞으면은 그 예금 통장을 누군가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양도성, 양도 양수, 사고 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양수는 이제 받는 측이고 양도는 이제 이 주는 측인데, 자, 그래서 하여튼 CD가 그런 예금 통장인데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혹시 대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보통 이제 CD 플러스 알파입니다. CD가 기본적인 어떤 기준금리가 돼가지고 CD가 몇 프로인데 너의 신용도를 감안해서 이런 거죠. CD가 지금 뭐 1.1%인데 너의 신용도를 감안하니까 내가 너한테 가상금리로 4%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1억 대출해 주는데 5.5% 금리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대출금리가 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매 시점에서 CD 금리가 얼마인지를 거기다가 이제 소위 가상금리를 붙이게 되는 요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CD,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리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많이 또 그 금리들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일종의 하나의 기저금리, 지표금리로서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리보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로 이제 CD, 이제 CD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제 최근에 와서 코리보라고 있어요. 코리보 뭐 이런 어떤 그 금리 지표들을 산출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가상금리를 붙여서 여러 가지 금융계약들의 어떤 기저금리로서 역할을 하는 게 또 그 CD가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그 예금보험공사,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CD도 예금통장이기 때문에 예금보험 대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CD가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시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CD 거래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법에서 자본시장법 주로 이제 주식과 채권을 이제 정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또는 뭐 금융 소비자 보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그런 이 법률이 바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인데,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이란 무엇이냐 이런 걸 디파인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기서는 그 좁은 의미로 그 증권을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증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좁은 의미로 이 증권을 디파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D는 양도성이 있고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그런 분명히 증서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증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각국마다 이제 법률 체계가 다 다른 거고, 어떤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죠. 법상 그렇다 아니다 일 뿐인 거지. 자, 기업이 발행하는 소위 이 기업보험, 이 커머셜 페이퍼가 있습니다. 자, 아무나 중소기업도 CP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이 주로 이제 91일물이 많아요. CP 한 3개월 정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주로 이런 급,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뭐 이런 데 급이 발행을 하는,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거 휘청휘청 하잖아요. 대기업은 만드는 여기서 CP 발행해봤자 아무도 안 사. 발행이 안 돼. 중소기업은 이게 CP 발행한다.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잘 안 사요. 이거 다.
안 사. 자, 기업도 주로 이제 대기업이 발행하고 보통 이제 3개월 만기로 짧게 쓰고자 할 때 CP를 이제 발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조달해서 이걸 갖고 어떤 투자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장 설비, 공장 기계 설비 등의 어떤 투자의 재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소위 그 워킹 캐피탈, 운전 자금, 뭐 이걸 보유 그 캐시로 들고 있다가 뭐 빚도 갚아야 되고 임금도 줘야 되고 또는 뭐 저 납품 업체에다 또 대금도 줘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런 그 용도로 사용을 하는 차원에서 CP를 발행을 하는 거죠. 짧은 만기로 이 돈을 조달하는 그게 바로 CP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발행한 CP들이 이 머니마켓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좋고 보통 이제 만기가 짧고 보통 은행 CD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 제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은행보다는信用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높고 대신 뭐 대기업이니까 크게 망할 가능성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망하듯이 망할 수도 있고 자 하여튼 여기서도 주로 그 딜러들 간의 도매 거래가 많고요. 그래서 그 소액을 거래하는 개인들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에다가 그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한 10억쯤 있어.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가지고 PB가 붙죠. PB가 고객님 이번에 그 현대차가 발행한 뭐 예를 들어 3개월짜리 좋은 CP가 하나 있는데 여기 금리가 한 1.2%나 되네요. 뭐 이렇게 그 소개를 해줍니다. 좀 사실래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로 이제 부유층 여기는 이제 증권사나 은행이 그 PB 통해 가지고 어떤 매입 권고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일반 서민층은 사실 우리가 돈 굴릴 때 은행 가서 예금 적금 하는 거 외에는 별로 다른 그 수단들을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소액의 개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나 부유층들은 뭐 CP 거래도 종종 하기도 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너 현금으로 들고 있느니 내가 그 이 은행 빌려주는 것보다 은행 예적금 하는 거 또는 은행 CD 사는 것보다는 CP를 사서 좀 더 금리를 높일 수가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CP 거래를 또 선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안전해요. 대기업이니까. 근데 뭐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만약 CP 발행한다 그러면은 안 사죠. 아무도 지금 다 망하기 직전이고 뭐 공적 자금 여기 들어갈까 말까 뭐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리고 또 이信用도가 좋고 만기가 짧기 때문에 역시 또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굉장히 많고 당연히 또 신평사의 신용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회사 우리나라 뭐 한기평, 한신정, 무슨 나이스 뭐 등등 이런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채권 발행하면은 채권에 대해서도 뭐 AAA 등급이다, BB 등급이다, 뭐 이런 그 저 신용평가를 하고 CP에 대해서도 너는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이런 그 저 이 신용평가를 하고요. 이 채권하고 그래서 CP하고의 그 평가 체계가 조금 이제 상이하긴 한데 어쨌든 CP도 그 신용평가의 대상이다라는 거고. 실제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어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보통 우리가 상어음은 진성어음 얘기인데 어음이라 함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있는데 어떤 그 중소기업이 여기다가 어떤 그 저 뭐 예를 들어 어떤 부품을 어떤 그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을 해요. 부품을 그 이제 요즘 이제 삼성이 캐시로 바로 주지만은 뭐 3, 4년 전만 해도 삼성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뭐 돈 바로 안 줍니다. 이거 보통 뭐 주냐 어음 끊어줘. 어음 3개월에 줄게 뭐 이런 거죠. 지금 당장 못 주겠고 3개월에 줄게 뭐 이런 겁니다. 요런 게 바로 상업어음, 진성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 거래를 할 때, 상업 거래를 할 때 물건 거래에서 거기서 그 이 일종의 파생되는 그런 어떤 신용 거래. 지금 당장 돈을 주면 다 이거는 이제 신용이 없는 거고 3개월만 기다려줘. 내가 3개월 후에 줄게. 그게 바로 이제 어음이죠. 어음이고 요런 어음이 여러분들 아마 그 역사 시간에 보면은 무슨 개성상인도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개성상인도. 그러니까 이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 상당히 오래된 금융거래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물건 사고 팔 때 물건 받고 돈 바로 안 주고 3개월만 기다려줘. 이 어음 대신 받아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성상인이 이렇게 그 한지에다가 이 어음이라고 개성상인 이거 막 직인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거를 써서 줘요. 그러면은 물건 판 사람이 돈 안 받고 이걸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요 어음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3개월 만기까지 기다려서 자기가 어음 들고 가서 네가 3개월 후에 돈 준다고 했잖아 돈 줘 이렇게 해서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딴 놈한테 팔 수도 있어. 야 이거 내가 삼성전자한테 받은 어음인데 대신 네가 사. 아니면 내가 너한테 물건값 줘야 되는데 이거 만기가 2개월 남았다. 야 이제 나 1개월 지나고 2개월 남았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네가 요거 물건값을 이거 대신 가져가 등등. 또는 이걸 얼마에 너한테 팔게. 이런 거래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어음들이. 개성상인 어음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중간에 이제 만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사고 팔립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컨대 그 어음을 발행한 그 주체가 어떤 그 기업인데 기업이 좋은 기업이면은 어음 가치가 어떻게 돼? 어음 가치가 어때? 높아질 거고, 기업이 안 좋다. 여기서 좋다 안 좋다, 신용도가 좋다 안 좋다죠. 안 좋으면 어음 가치가 낮아질 거고, 신용도가 좋을수록 이 어음은 잘 거래가 될 거고, 신용도가 안 좋을수록 이거 잘 거래가 안 되고 그렇겠죠. 이건 옛날에 개성상인도 다 마찬가지로 개성상인들 중에 거상 굉장히 큰 상인들은 어음 발행하면은 어음 발행도 잘 되고 어음 받아도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돈 안 주고. 그리고 또 이거를 내가 받아서 딴 놈한테 팔 때도 누군가 딴 놈이 사는 거죠. 거상 누가 발행을 한 거구나. 자 지금도 대기업 삼성전자급에서 발행한 그런 어음이면은 어딜 들고 나가서 이 어음 대신 돈 대신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줍니다. 이게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어음, 진성어음, 이거 주로 이제 상업 거래를 하는 와중에 어떤 금융 거래가 같이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CP는 그런 거하고 전혀 무관해요. 무슨 물건 사고 팔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금융 목적에서 순전히 뭐야? 돈 빌리고자 금융 돈을 융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어음이 페이퍼가 발행이 되는 거, 그게 기업어음입니다. 어음은 어음인데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재무 1학기 때 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여기 기업들 보면은 여기 매출 채권이 있죠. 자산에. 자기가 물건 팔고 아직 돈으로 못 받고 내가 받을 권리, 내가 물건 사고 돈 바로 안 주고 내가 3개월 후에 줄게 하고 매입 채무가 있어요. 요거 전부 다 뭐냐? 요거는 남이 발행한 어음을 갖고 있는 거고, 요거는 내가 발행한 어음이 얼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자, 뱅커스 억세턴스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 인수어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편은 아닌데 주로 이제 무역업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일단 일종의 어음 같은 거죠. 어음 같은 건데 무역업자가 일단 발행을 하면은 이제 이게 주거래 은행이 배설을 하는데 내가 책임진다. 나한테 받아가.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배설을 하기 전에는 무역업자 신용으로 거래가 돼서 가격도 낮고 거래도 잘 안되고 하는데, 일단 은행이 주거래 은행으로서 내가 사실 얘를 보장한다는 얘기고 나한테 받아가라 이런 거니까 배설을 한 다음에는 은행 신용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신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같은 증서가 배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뱅커스 억세턴스가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별로 유통이 안 되는데 주로 이제 런던 금융시장, 뉴욕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큰 물량으로 유통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기 금융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